있는 사람이 그냥 재무제표 저는 잘 보는데요,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공개하고 그다음에 지원 분야하고 연관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제가 명확하게 스탠스를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기업금융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기업금융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입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와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보고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명확하게 직무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인재하고 지역 인재가 있고 특히 지역 인재로 찍어주신 분들이 있죠. 맞죠? 지역 인재로 지원하시는 분들, 지역 인재로 지원하셨다면 저라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 자체를 언급해 주는 것을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산업을 언급했던 것이 실제로 면접 봤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 여기서 우리가 기업 공부를 할 거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파생되는 금융 수요까지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직무상으로 명확하게 찍어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기사 끌고 와가지고 뭐 은행 좋다 그래서 지원했다 이런 사람과 차별화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인재로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일반 인재로 지원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뭐 어떤 산업을 언급하지 말고 아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가령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게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협력기업들 그리고 협력기업들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밴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두에 있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과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 여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기업금융에서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가령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지금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기차를 주로 내연기관 중심의 어떤 부품을 수급하던, 그러니까 생산하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전기차로 이행을 하는데 거기에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기업금융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고 이거는 지금 전기차에 국한해서 얘기한 거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로봇도 있고 UAM도 있고 방위산업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반도체 장비 쪽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을 같이 언급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의 목표는 이게 시점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자, 이거 제가 여러 사람 이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보세요. 영어로 보면 시제를 한번 보세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시점이 뭡니까? 이게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자기가 쓰고 싶은 과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글자 수 채우려고 그런 겁니까? 맞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거를 고민하는지 왜 그걸 써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니 이걸 읽으면은 이게 과거를 쓸 일인가? 제가 이거 몇 번 말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파악했는데 이거를 과거를 쓴다? 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거를 작성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할 것인지는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미래는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미래는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모호하게 이걸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 분야를 여기서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목표를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기업금융 전문가가 될 것인지 써주는 게 좋겠죠, 맞죠? 자,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 얘기해도 되잖아요. 기업금융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최근에 이 TCB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TCB 요건이 되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만 가지고도 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의 지속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체제로부터 이 기업에서 얼마나 계속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말했던 그걸 증권수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무제표, 재무상표표를 본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노멀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요거 가지고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모의어 신입사 같은 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재무제표만으로 이 기업의 경쟁력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이 그냥 재무제표 저는 잘 보는데요, 시정분석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각기 다르게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게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럼 과거 얘기를 아예 쓰면 안 되느냐? 아니요, 됩니다. 근데 과거가 추가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봤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 오케이. 이거 가능해요. 근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한 줄, 그래도 내가 잘하겠다. 이런 식은 이 질문 자체의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해서 높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비대면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지원 서비스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은행 대비 데이터를 활용한 우량 고객 판별 역량과 신기술 전반의 전문 서비스 제공은 해외 은행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계속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저희가 기업금융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진짜 경쟁력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든 아니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든 아니면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첩시켜 가지고 이 기업의 경쟁력을 본 모습을, 5년의 경쟁력을,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로서 알리바바의 엔터파이낸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시스템과 연계를 해가지고 은행이 좀 더 적시에 정교하게 기업의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특히 유통 분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쿠팡이 신세계그룹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비대면의 시대가 거의 일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기업이 비대면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대면에서 창출되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이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금융 하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무적인 부분이 그래도 여전히 더 우선시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지금 비재무적 요소를 판단하는 거는 보완적 수단이다. 근데 하지만 이게 정교함이 더, 비재무적 수단이 정교함이 더 커지게 되면 훨씬 더 이 재무적 요소와 비등해지게끔 이렇게 어떤 비율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여전히 재무적 요소가 핵심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재무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또 중요성이 하나가 리스크 관리하고 연동되는 분야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무역금융 부분에서 모뉴얼 케이스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서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졌었을 때 그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서류가 위조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사기 거래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습니까? 모뉴얼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모뉴얼 말고도 우리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은행 이런 케이스에서 보면 위조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 스캔들이 발생했었죠. 그런 것들을 막는 부분도 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기업금융 분야에서 큰 스캔들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그 시기에 보면 키코라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키코 사태. 그러니까 환관리, 지금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지금 외화 유출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게 되게 큰 상황이잖아요. 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작은 기업들, 수출형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품을, 그러니까 원재료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판매하고서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경 써줄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고 매출 채권을 갖고 있지만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팩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현금화를 잘 시켜주는 방식들, 또는 은행이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PCBO라든지 이런 방식으로서 매출 채권을 소모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각적인 옵션을 가지고서 기업금융으로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면 그 은행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옵션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얘기가 뭐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요, 뇌피셜이 아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건데도 지금 못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이 사람이 기업금융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수형 상장 지수펀드 ETF와 분할 매수형 상장 지수펀드 ETF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분산 투자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시점을 분산시켜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포스트 에버리징 효과, 평균 매입단가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사실 ETF를 산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이 S&P 500 지수를 사라는 것과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액티브 펀드 중에 이런 그 패시브형 인덱스 펀드를 샀었을 때, ETF를 샀었을 때보다 더 크게 성과가 나은 아웃퍼폼했던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평균 성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을 결정하게 되는 거는 90% 이상이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을 결정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자산에 배분을 할 것인가, 자산 배분, 에셋 얼로케이션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의 90% 이상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개인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자산을 매입한 효과를 합성해서 낼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쟁력 있게 차별화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 1,200억 드렸던 ETF 판매액이 1년째 6천억대로 5배 가까이 들었고, 신탁사업 강화로 하나은행 비이자 수익도 늘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벌어들인 비이자이익은 1조 3,700억 원 정도로 작년 상반기 4,620억 원 대비 3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건 엄청난 두드러진 성장이죠.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배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완전 괄목할 만한 성장이고, 다른 은행은 지금 이거를 따라올 수, 그리고 특히 신탁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은행의 포트폴리오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이자이익을 더 늘리기 힘든 구조라면 선진은행으로 나아가는 어떤 기준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이자이익이 얼마나 균형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UBS 은행이나 CT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자와 비이자 이익의 비중이 한 5대5 정도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가장 지금 근접하게 나가고 있는 게 신한은행이 맞습니다. 이거는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겠죠. 다른 금융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신탁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상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인적 자원을 한 명 그렇게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거의 파일럿 한 명을 육성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럿 한 명 육성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갑자기 뭐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나은행이 그만큼 이런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균형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균형.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쏠리는 회사는 위험하더라고요. 이자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기업 대출을 엄청나게 늘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경기 변동성이 심하고 뭐 9월 위기설이 돌고 있고, 미국의 어떤 금리 어떤 격차가 발생하고 환율이 변동하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뭐다?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고 쏠리지 않게끔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가 하나은행이 굉장히 어떤 경영을 잘하고 있다. 그다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은행의 어떤 반열에 올라섰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